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점심 맛있게 드시고 계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윤인구입니다. 넘어지더라도 끝까지는 해보자라는 생각으로 탔어요. 그동안 다쳤을 때 포기하고 싶었지만 포기하지 않았던 거, 그런 게 다 갑자기 딱 생각났던 것 같아요. 네, 누구의 목소리냐? 바로 한국 스키 스노보드 사상 최초로 동계올림픽 금메달을 획득한 최가온 선수의 소감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딸, 우리 가온이 정말 대단하다. 예, 아빠의 마음으로 저도 이 경기를 보면서 응원을 했는데요. 우리 올해 17살인 최가온 선수는 이번 올림픽에 출전한 대한민국 선수를 통틀어서 막내라고 합니다. 정말 대단하죠. 포기하고 싶었지만 포기하지 않았다는 최가온 선수의 선전에 큰 박수를 보내면서 오늘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론조사, 정치권과 국제 소식까지 알찬 내용으로 함께하겠습니다. 믿고 듣는 시사, 여기는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오늘도 갓생 품격 있게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드디어 설 연휴가 시작되네요. 오늘 오후부터는 벌써 마음이 콩밭에 가 계신 분들 많이 계실 테고, 도로 위에 계신 분들도 계실 테고, 엉덩이가 들썩들썩 일이 손에 잡히지 않으실 텐데 시계 쳐다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각자 처한 상황이나 환경은 다르겠지만 긴 휴식을 앞둔 마음만은 모두 같지 않을까 싶은데, 여러분은 이번 설 연휴 어떤 계획 세우고 계십니까? 정겨운 고향집으로 달려갈 준비하고 계신지, 아니면 이번 기회에 일상의 짐을 내려놓고 훌쩍 여행길에 오르실 예정인지, 이도저도 아니면 밀린 잠도 자고 책도 보면서 오롯이 나를 위한 쉼표의 시간을 보내기로 하셨는지, 인구는 궁금하네요.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이 그려보고 있는 설 풍경 어떤 모습인가요? 지금 바로 문자로 보내주십시오. 샵 9730,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그리고 긴 문자 100원,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문자 추첨해서 1등급 한우 불고기 보내드리죠. 오르는 물가보다 더 뜨거운 열정으로 오늘 하루도 맛있게 채워드리겠습니다. 2월 13일 금요일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듣는 것만으로도 앞서갑니다. 오늘 경제 뉴스의 핵심, 경제 인사이트 픽. 네, 뉴스는 많지만 내 지갑에 도움되는 소식은 따로 있습니다. 오늘 꼭 알아야 할 경제 뉴스만 픽해서 전해드립니다. 경제 인사이트 픽 임선우 뉴스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최가온 선수 경기 봤어요? 아쉽게도 못 봤습니다. 눈물 나더라고요. 우리 김명한 청취자께서 최가온 선수 다리 쩔뚝거리는 거 보고 눈물 났어요. 올림픽이라 포기할 수 없었다고 너무 자랑스러워. 1차 시기 때 넘어졌거든요. 크게 다친 줄 알았는데, 그 장면을 놓친 게 아쉽습니다. 꼭 보세요. 알겠습니다. 다시 보기로라도 한번 다시 보기로 봐야 됩니다. 네. 최가온 선수 다시 축하드리고요. 오늘 증시는 어떤지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설 연휴 휴장 앞두고 일단은 숨고르기 들어간 모습입니다. 현재 코스피 강보합권에 머무르고 있는데 그래도 장중에 다시 한번 최고점 경신해 내기도 했고요. 현재 0.3% 오름세 보이면서 5,530 후반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보면 개인 홀로 사자 흐름 보이고 있고요. 코스닥은 한때 1,100선까지도 밀렸다가 지금은 하락폭 조금씩 줄여나가고 있는데 여전히 내림세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징주 살펴보면 세계 첫 HBM4 양산 소식을 전한 삼성전자 오늘 18만 전자 찍으면서 글로벌 시총 14위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고요. 네. 자사주 소각 기대에 SK증권이 가격 제한폭까지 급등하는 등 이 증권 업종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에서 AI주들이 급락한 영향과 더불어서 가장 중요한 경제지표 중 하나죠. 미국의 CPI에 대한 경계 심리, 또 연휴를 앞둔 현금 마련 수요 등으로 변동성 장세 펼쳐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 이제 공식적으로 종료하기로 했는데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 보완책을 내놨죠? 네, 맞습니다. 제일 큰 변화를 짚어보면 당장 매도 의지가 있는 다주택자를 위한 마지막 퇴로로 무주택자 갭 투자도 허용하기로 한 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다주택자들이 갖고 있는 집 대부분이 세를 주고 있는데 서울이나 경기 주요 지역들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서 실거주가 아니면 새로 매매가 불가능하잖아요. 네. 이렇게 되면 세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데 그 해결책으로
정부도 실거주 요건을 최대 2년까지 미뤄주기로 했습니다. 다만 중요한 건 주택을 구입하는 쪽이 무주택일 때만 가능하다는 점이고요. 이 밖에 5월 9일까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 기존 규제 지역은 잔금 등기 기한이 넉 달, 신규 지정 지역은 6개월 늘어납니다. 조치가 종료되는 시점까지 사실상 집을 사고 파는 모든 장애물을 걷어내겠다 이런 취지로 보이는데 실제로는 부동산 시장 안정에 효과가 있을지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만큼 한번 흐름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조금 눈살 찌푸리게 만드는 소식인데 식품 기업들의 가격 짬짬이 관련 소식 저희가 한번 전해드렸었잖아요. 예. 국내 설탕 시장 사실상 장악해온 세 개 업체가 가격 담합했다가 과징금 엄청나게 물게 됐죠. 네, 맞습니다. CJ제일제당과 삼양사, 대한제당 이렇게 세 곳이 2021년부터 최근까지 약 4년 동안 설탕 가격을 함께 올리고 또 내릴 때는 덜 내리는 식으로 입을 맞춰온 게 들통났는데요. 원료 가격이 오르면 상승분을 빨리 반영하기 위해서 인상 시기와 폭을 미리 맞췄고요. 네. 반대로 값이 떨어질 때는 제품값을 천천히 조금씩 맞춰 내렸습니다. 공정위는 이를 명백한 담합으로 보고 4천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했는데 업체당 평균 1,000억 원이 넘는 사상 최대 수준입니다. 문제는 이 재벌은 남 못 준다고 이 회사들은 20여 년 전에도 비슷한 방식의 짬짬이로 공정위 제재를 받은 전례가 있고 재작년 조사가 시작된 이후에도 1년이 넘도록 담합을 하고 조사 정보까지도 공유해왔다고 합니다. 네. 4천억 원이라니까 굉장히 큰 액수 같지만 이게 또 업체들이 벌어들인 금액에 비해서 이게 어떤 비율인지 좀 또 궁금해지기도 하네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래도 설탕 같은 경우에는 빠지는 곳 없이 들어가는 만큼 이 가공식품 가격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데 문제가 된 세 회사의 시장 점유율이 90%에 육박한 만큼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들에게 돌아가게 됐는데요. 그러니까 이 제품을 안 살 수는 없는 거군요. 맞습니다. 필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서 그 가격이 올라간 데 대한 피해를 소비자들이 보게 됐는데 이에 대해 공정위는 가격 변경 보고 같은 강력한 시정 명령도 함께 내렸고요. 검찰은 이미 관련 임원들도 기소한 상태입니다. 정부는 앞으로 가격 재결정 명령도 적극 활용해서 실질적인 가격 인하를 유도하겠다라는 입장인데 생활물가와 직결된 사안인 만큼 후속 조치도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우리도 이제 그 치매 이슈가 굉장히 이제 또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치매에 걸려서 본인 명의 자산을 관리하지 못해서 묶여 있는 돈, 치매머니라고 한다면서요. 이게 이제 범죄에 노출될 수도 있잖아요. 정부가 직접 나섰습니까? 네, 맞습니다. 국내 치매 인구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만 154조 원이라고 하거든요. 예, 주인이 인지 능력을 잃는 순간 이 돈은 사실상 묶이거나 범죄의 표적이 되는 만큼 이런 치매 머니를 지키기 위해서 정부가 금고지기 역할을 자처하고 나섰습니다. 해법으로 치매 안심 재산관리 지원 서비스 이른바 치매머니 사업을 내놨는데 치매 발병 전에는 본인이 발병 후에는 후견인이 국민연금공단과 신탁계약을 맺으면 공단이 자산을 보관 관리하는 방식이고요. 현금뿐만 아니라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 등도 맡길 수 있고 병원비나 약값, 생활비 등 필요한 지출이 생길 때 알리면 공단이 돈을 꺼내서 집행을 돕는 방식입니다. 오늘 4월부터 시범 사업을 시작해 2018년 본 사업으로 확장할 계획이고 이뿐만 아니라 치매 환자의 법적 의사결정을 돕는 공공 후견인 지원 규모도 2030년까지 6배 이상 확대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초고령 사회로 접어든 만큼 치매는 더 이상 남일이 아닌데 소중한 노후 자산이 방치되거나 범죄에 악용되지 않도록 제도가 얼마나 촘촘하게 자리 잡을지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채용 시장도 살펴보겠습니다. 취업자 수 증가율이 0% 이게 앞에 일자 빠진 거 아니죠? 네, 맞습니다. 0%가 맞습니다. 0% 수준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는데 이런 그 분석 자체가 우리 스스로를 좀 위축시키게 만드는 게 아닌가 싶은데 그래도 이거 확인해 봐야죠. 어떤 내용입니까? 네, 참 충격적인 보고서가 나왔는데요. 이 한국고용정보원이 들여다봤더니요. 저출생 고령화 영향으로 재작년부터 오는 2034년까지 10년 동안 취업자 수가 6만 4천 명 늘어나는 데 그칠 걸로 나타났습니다. 연평균 증가율로 따져봤을 때 사실상 0%대라는 건데요. 특히 2030년부터는 이 취업자 수뿐만 아니라 경제활동 인구까지도 모두 감소세로 돌아설 걸로 예측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할 사람 자체가 이제 줄어드는 구조라는 말인데
그러면은 이제 어떤 업종은 늘고 어떤 일자리가 줄어듭니까? 네, 시대 흐름과 맞물리면서 AI 쪽 연구 개발이라든지 기술 기반 일자리가 늘어날 걸로 예상이 됐고요. 또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만큼 보건과 돌봄 분야도 크게 늘어날 걸로 전망됐습니다. 반면 도소매업이라든지 단순 판매직이나 기계 조작 직무는 자동화, 온라인화 영향으로 감소될 걸로 예상됐는데 특히나 이 AI 등장으로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는 상황인지라 앞으로는 얼마나 많이 고용하느냐보다 어떤 역량을 갖추느냐가 더 중요해지는 만큼 재교육과 직무 전환이 중요한 과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치 뭐 매일 먹게 되는데 중국산 수입이 많아졌다고요? 네, 엄청나게 들어왔더라고요. 작년 한 해만 33만 톤이 넘게 들어왔다고 하는데요. 이 돈으로 따지면 2,800억 원 역대 최고치를 찍었다고 합니다. 배추값이랑 원재료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가격 경쟁력에서 밀린 영향이 큰데 근데 차이가 꽤 크더라고요. 10kg 기준으로 중국산은 1, 2만 원 수준인데 100% 국산 재료로 만든 김치는 4만 5천 원 안팎으로 2배 넘게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식당 가서 먹는 김치에도 영향이 있겠네요. 식당 사장님들이 또 이만큼 그 국내 김치랑 수입 김치랑 차이가 나니까. 네, 물론입니다. 워낙 재료가 다 비싸다 보니까 음식점에서 김치를 직접 담가 쓰는 비중도 열의 세 집 정도로 30%대까지 줄었고요. 수입 김치를 구매 사용하는 비율은 또 크게 늘었다고 합니다. 배추 가격만 해도 한때 전년보다 거의 2배 가까이 늘기도 했고 고춧가루도 내렸다고는 하지만 중국산에 비하면 거의 3배 가까이나 비싸서 부담이 커 어쩔 수가 없다고 합니다. 이 김치 종주국인 한국이 남의 나라 김치를 사다 먹는다는 게 좀 속상한 소식이네요. 네. 이달 말 종료될 예정이었던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 한 번 더 연장된다고 하죠? 네, 2달 더 오는 4월 말까지 연장되게 되는데요. 현재 인하율은 휘발유 7%, 경유와 LPG는 10%로 리터당으로 보면 각각 57원, 58원, 20원 정도 인하 효과가 유지됩니다. 한 달에 100리터 정도 주유한다 치면 5,000원에서 6,000원 정도 아낄 수 있는 셈인데요. 네. 이번이 벌써 20번째 연장입니다. 하지만 당장에 급한 불은 끄겠지만 유류세 인하가 가격 상승을 완전히 막는 건 아니고 급등할 때 충격을 막아주는 완충장치 역할 정도를 하고 있거든요. 국제유가나 환율이 동시에 오르면 인하 효과는 금방 또 줄어들 수 있는데 핵심 변수인 이 국제유가가 최근 시끌시끌한 국제정세 때문에 요동치는 만큼 흐름 잘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이번 주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제인사이트 픽 임선우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설 연휴 어떤 계획 가지고 계시는지 문자 받고 있는데요. 5166님 올해 15년차 경찰 공무원입니다. 교대 근무로 인해서 이번 설 연휴에도 근무라서 출근합니다. 우리 가족과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근무하겠습니다. 충성하시면서 문자 보내오셨는데 아유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래요. 쉬시는 분들만 계시는 건 아니죠. 또 이렇게 설 연휴 때 일하시고 근무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다는 것 우리가 알아야겠습니다. 6814님 이번 명절부터는 음식을 안 하게 돼서 너무 좋아요. 가게 오픈하는데 동창들이 이쪽으로 온다 해서 벌써부터 두근두근 쿵쿵 설레네요. 아이고 또 설 맞아서 또 설레는 연휴 되시겠네요. 축하드립니다. 가게 오픈하시는 거요. 김선호님 저는 아산에 살고 아들 며느리 손자 손녀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들 내외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습니다 하셨고요. 5169님 저는 직업군인으로 정년퇴직을 하고 지금은 회사 경비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경비원은 3명이서 주야간 12시간씩 교대 근무를 하기 때문에 따로 쉬는 날이 없습니다. 설날 연휴에 가족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해 아쉽지만 일을 할 수 있어서 좋네요 하셨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정말 설 연휴에 일하시는 분들 문자가 많이 들어오는데 연휴에도 모두 건강 관리하시면서 힘내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듣고 계신 시각 12시 33분 지나고 있습니다. 교통정보 듣고 오겠습니다. 설 연휴를 앞두면서 이번 주 내내 종일 교통량이 많았는데요. 오늘은 금요일인데다 귀성 차량들까지 더해지면서 평소보다 정체가 더욱 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는 15일 일요일부터 18일 수요일까지 이어집니다. 도로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 창원 쪽으로는 여주 분기점에서 감곡 사이 정체가 10km로 길어져 있고요. 평택 제천고속도로 평택 쪽으로 송탄 부근 1차로에서는 장애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논산 천안고속도로 천안 쪽으로 정우터널 1차로에서도 사고가 났는데요. 정체는 북공주 분기점부터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대 논산 쪽으로는 풍세요금소에서 차량터널 사이로 8km 구간에서 더디게 지납니다.
그밖에 경부고속도로에서는 부산 쪽으로 한남부터 서초 사이와 이후로는 남사 진위에서 남사 부근, 다시 천안분기점에서 천안 호두휴게소 사이로 정체 이어지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김민희였습니다. 여론조사로 읽는 민심의 바로미터. 민심 직설. 여론의 좌표. 여론조사로 지금 이 순간의 민심을 좌표 위에 정확히 찍어보는 시간입니다. 여론의 좌표, 민심의 방향을 읽어주실 두 분 모셨습니다. 윤희웅 오피니언스 대표, 김봉신 메타보이스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설을 앞둬서 그런지 두 분 표정도 한결 네. 여유로워 보이십니다. 네, 설 연휴 때 어떻게 좀 쉬세요, 일하세요? 저는 아마 가족 모임 한번 하고 계속 나올 것 계속 일할 것 같습니다. 아, 네. 저도 고향에 갑니다. 네, 고향에 가시는군요. 자, 이번 주 나온 따끈따끈한 갤럽 조사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한국갤럽이 10일부터 12일 3일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1,003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를 했는데요. 네. 이 조사에서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관위 이제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는데, 우선 오늘 이제 10시에 발표가 됐습니다. 예.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국정 지지율이라고 불리는 일을 잘하고 있느냐, 잘 못하고 있느냐 물었는데 잘하고 있다는 긍정 평가가 63%가 나왔습니다. 좀 올랐네요. 네, 이것은 이제 전주 대비 5%포인트 가량 오른 것인데요. 1,003명 기준으로 했을 때 오차범위 내이긴 합니다만 그 수치상 사실은 되게 이제 변동폭이 크지 않은 상황에서 이 정도면 상당히 의미 있게 수치가 이제 있는 것으로 많이 얘기할 정도로 큰 수치라고 일단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잘 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이제 26%에 그쳐서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와 잘 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의 격차도 상당히 커졌습니다. 예. 김봉신 대표께서는 이 조사 결과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오차범위 이내에서 긍정률이 상승한 건데요. 58에서 63. 그런데 오차범위 이내에서의 움직임이지만 통상 이제 이번 정부 들어서 5%포인트 한 6%포인트 이렇게 올라가면 많이 올라갔다 이렇게 이제 많이들 말씀을 하십니다. 더군다나 부정률은 지난 12월 3주부터 미세하게 계속 빠져서 지금 26까지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전고점이 12월 3주에 36이었습니다. 네. 지금 26이죠. 10%포인트가 계속해서 빠져서 10%포인트가 빠진 겁니다. 그러면 이 부정률 26은 어느 정도 수준이냐. 대략 보면 이재명 대통령 취임 한 달 정도 있다가 정도 수준. 그러니까 20% 초반이 한 달 이어지다가 그리고 이제 올라간 건데 지금 부정률이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여기서 더 빠지면은 그러면 취임 초기하고 비슷해지는 거고요. 네. 지금 긍정률 63은 이것도 취임 초기 정도예요. 그러면 상당한 거죠. 보통 대통령들이 취임 초기에 인사 문제라든지 아니면은 준비가 잘 안 됐는데 앞불사 이런 정책 했는데 갑자기 등장하는 거. 예전에 보면 이제 이명박 대통령 시기에 뭐 소고기 수입과 관련된 네. 미국산 소고기 이런 문제가 갑자기 터져서 굉장히 곤란을 겪고 긍정률이 막 바닥까지 떨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 이재명 정부는 놀랍게도 60% 선을 계속해서 유지하고요. 부정률은 많이 낮아졌다. 이게 참 재미있고요. 그런데 보니까 계층별로 봤더니 무직, 은퇴, 기타이신 분들 그러니까 직업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이제 무직 또는 은퇴, 네. 기타 이런 분들 중에서 긍정률이 20%포인트가 확 뛰었습니다. 그거는 뭐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글쎄요. 그러니까 20%포인트가 요 무직, 은퇴, 기타층에서는 오차범위를 뛰어넘는 거예요. 20%포인트. 이렇게 보면 무직, 은퇴, 기타는 뭐 취직을 아직 못하신 취준생 분들도 있을 수 있고요. 네. 은퇴를 해서 연금소득이라든지 뭐 금융소득이라든지 아니면 자녀로부터 이제 용돈을 받으시는 분들 이런 분들도 있을 텐데 그러니까 지금 당장 화이트 칼라, 블루 칼라 산업전선에서 일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렇지만 다른 소득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이런 분들 중에서 20%포인트 뛰었다. 이거 부동산이 묘하게 연상되는 그러한 계층 내에서의 변동입니다. 이제 방금 말씀하신 거는 이제 부동산 규제를 과감하게 추진하려고 하는 것들이 어떤 무주택자라든가 이런 분들한테는 뭔가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예. 평가에도 반영되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말씀으로 이제 이해가 되고요. 지금 보게 되면 정치적인 이제 논란들이 있거든요. 대개 이제 대통령들을 보게 되면 우리나라 국민들은 두 가지 시각을 같이 갖고 있어요.
정파의 수장이라는 이미지도 있는 것이고 네. 또 국가의 지도자라고 하는 이미지도 있는 것인데 그것이 이제 어떤 국면에서는 어느 게 부각되고 어떤 국면에서 다른 게 부각되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국정 지지율도 정파 수장 이미지가 더 드러나게 되면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모두의 대통령이 아니니까 그때는. 근데 전체 국가의 지도자 이미지가 커지게 되면 국정 지지율은 또 올라가는 현상들 나타나는데 지금 특이한 현상은 이렇게 정부 이제 여당 내에서 또는 이제 청와대와 이런 논란들이 정치적 논란들이 최근에 이제 있었잖아요. 네. 그런데 그렇게 되면 대통령 국정 지지율에 타격을 주거든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은 그게 없어요 지금요. 그러니까 최근에 어떤 당대표 측과 논란이 있던 부분들이 불거졌고 막 안 좋게 이미지가 기사화된 것들 보도가 되기도 했습니다마는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율은 오히려 올랐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정치적 상황이 대통령 평가에 영향을 주지 않는 특성이 상당히 나타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실제로 보게 되면 우리가 보수적 성향이 있다고 강하다고 하는 70대 이상에서도 잘한다는 응답이 57, 잘못한다 32. 긍정이 높고 대구 경북의 가장 또 보수적 성향이 강하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네. 대구 경북에서도 잘한다는 응답이 49, 잘못한다 39. 그러니까 잘한다는 게 높은 거예요. 네. 대구 경북 또는 70대 이상에서. 그러면 더 이상 대구 경북을 뭐 보수라고 물론 이제 보수라고 이것은 얘기할 수 없겠네. 이건 내가 이제 정치적 성향은 다르지만 대통령 일을 잘한다고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결과들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보수층에서도 긍정적으로 이제 보는 시각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네. 60% 이상 나오고 있는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는 한국갤럽 자체 조사로 지난 10일에서 12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3명 조사했고 전화조사 인터뷰 100%,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제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러면은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뭐 긍정평가 요인은 어떤 거였고 부정평가 요인은 어떤 건지 좀 비율별로 예. 볼까요? 네. 여기서 이제 대통령 긍정 평가하시는 분들 631분 대상으로 자유응답으로 받았을 때 긍정평가 이유 1위는 경제민생입니다. 경제민생. 16%. 그런데 단일 이슈에서 부동산이 2위로 올라섰습니다. 11%. 부동산 잘한다가. 정책. 예. 잘한답니다. 긍정 이유. 외교는 이제 최근에 이제 외교 현안이 없었죠. 그래서 5%포인트 빠져서 10%인데 여전히 두 자릿수입니다. 이렇게 보면 주가 상승이라는 것도 5%로 여전히 이제 나타나고 있거든요. 아, 예. 이 정도로 보면은 지금 연휴 앞두고 설 명절 연휴 앞두고 이렇게 경제 민생에 대해서 평가가 좋다. 부동산 정책도 나온다. 주가 상승도 나온다. 이러면은 대통령실에서는 이번 연휴 밥상머리에서 논의할 수 있는 가족 간의 이야기거리가 나쁘지 않다 이렇게 평가를 할 것 같아요. 다만 이제 부정평가 이후에서도 260분 중에서요. 부동산 정책 때문에 나는 부정한다라는 분들이 4%포인트 많아져서 15입니다. 네. 그리고 경제 민생 고환율까지 붙어서 15. 이게 이제 2위인데요. 이렇게 따지면은 부정평가 이후에서도 부동산도 있고 경제 민생도 있고 고환율이 있더라라고 하면은 자 이렇게 되면 이러면은 여기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것도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부동산 정책이 부정평가자 중에서 15%라고 했을 때 부정평가자가 260분이기 때문에요. 부동산 정책 때문에 긍정평가하시는 분들 11%가 사실은 명수로 따지면 더 많은 거죠. 예, 2배까지는 안 돼도 한 70명대 한 40명 수준으로는 될 것 같습니다. 네. 윤 대표님은 뭐 어떻게 네, 해석하십니까? 그래서 지금 근데 대통령들 이제 국정을 평가할 때 명확한 근거가 있으면 상당히 탄탄해지거든요. 예. 근데 뭐 어떤 대통령들 평가할 때 보면은 근거는 없는데 대략 잘한다, 뭐 열심히 한다, 뭐 이런 것들은 근거를 제공을 못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 보게 되면 주가 뭐 코스피 5천이라고 하는 명확한 이제 경제 분야의 성과가 있고 그다음에 외교 관련한 문제들을 이제 여러 가지 현안들을 또 적극적으로 해결했다는 부분들도 있고 거기에 이제 두 가지가 주를 이뤘던 상황인데. 부동산 정책이 최근에 이제 주요하게 긍정평가하는 이유로 부상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물론 그것을 다주택자 등 또 일부 지역에서는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시선도 틀림없이 있긴 합니다만 상당 부분 국민적 호응을 얻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이 부동산 정책이 결과에 따라서 상당히 이 대통령의 어떤 국정 지지율의 지속성과 안정성 상당히 이제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은 정당 지지도를 좀 살펴볼까요?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정당 지지율은 더불어민주당이 44%, 국민의힘 22%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전주 대비 3%포인트 상승한
수치이고요. 예. 반대로 국민의힘은 25%에서 22%로 3%포인트 낮아진 결과입니다. 지금 두 당 다 당내에서 뭐 갈등도 있고 문제들도 있는데 보면은 한 당은 오르고 한 당은 또 떨어지는 그런 수치가 나왔네요. 아무래도 더불어민주당은 당내에서 이제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문제로 논란이 있었는데 그게 해소되면서 발생하는 측면이 일부 있죠. 일부 있는데 그런데 전반적인 흐름 보면 대통령 긍정률이 5% 올라갈 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지도는 이제 3% 올라갔다 치면 이거는 대통령의 후광 효과로 인해서 올라간다라고 해도 아주 이상하지는 않습니다. 덕본 거다. 덕분 거죠. 예. 이 정당 지도를 볼 것 같으면 이번 조사가 그 보수 성향이신 분들이 24.7%입니다. 네. 그런데 진보 성향이신 분들이 28.7%예요. 그러면 이제 4%포인트 더 많은데 보통은 이렇게 전화면접 조사에서는 보수 성향이신 분들이 조금은 더 많이 잡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진보 성향이신 분들이 보수 성향이신 분보다 조금 더 잡혔다라는 것은 지금 보수이신 분들이 전화 면접 여론조사에 응답하실 흥이 안 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흥이 안 나는. 기분이 좀 언짢으시구나. 그렇죠. 네. 아무래도 국민의힘의 내부 상황도 지금 전화 받을 맛이 없어. 그렇죠. 아유 귀찮아요가 되는 상황인데 네. 이거 국민의힘 지지도가 22입니다. 이러면은 지금 저점이거든요. 예. 한 제가 봤을 때는 한 6개월 정도 봐서 저점에 가까운 20인데 여기서 더 빠지면 이거는 20% 선이 위험할 정도예요. 그러면은 26, 24, 22로 빠질 때 그때쯤에 장동혁 대표 단식 그리고 나서 살짝 올랐다가 25에서 횡보할 때 이때 한번 탄력받아서 올라가 줘야 전고점 26을 돌파하고 30까지 올라가는 건데 지금 3%포인트 빠져서 22까지 빠졌습니다. 네. 이거는 당내 어떤 뭐 사람들 쓰는 문제, 그것도 오세훈 서울시장의 어떤 다급한 목소리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반영이 됐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러면서 무당층은 27까지 지금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국회의원들도 이거 다 보실 거 아니에요. 정치하시는 분들도 이거 좀 보고 느끼시는 바가 있으셔야 될 텐데. 그렇습니다. 이제 어떤 분들은 이 조사 방식이 중도층들 또 정치에 관심이 없으신 분들도 응답을 하는 것인데 그분들이 선거에 투표하겠느냐. 그래서 그것은 정확한 게 아니다. 이렇게 이제 하시는 분들인데 제가 봤을 땐 정신승리예요. 왜냐하면 요즘에 사전투표 때문에 투표율 많이 높아졌거든요. 지방선거도 60% 넘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관심이 없는 분들도 투표 많이 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럼 그분들에서 결정권을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봐야 되고 이렇게 이제 어떤 분들은 샤이층 얘기하면서 이게 지금 응답을 안 하는 것이라는데 샤이적 현상이 있다고 하면 그게 그 순간의 여론인 거예요. 근데 그걸 부정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선거 끝난 다음에 예측이 왜 실패했지? 뭐 그때 샤이층이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데 평소에 샤이층 얘기를 하게 되면 지금 문제가 있는 거를 이렇게 방어하는데 급급하는 것이거든요. 가리는 것이거든요. 네. 지금 보게 되면 이제 국민의힘의 지지율 이게 대구 경북 아까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대구 경북에서 이번 조사의 정당 지지율을 보면 더불어민주당이 32, 국민의힘도 32예요. 네. 동률이었고 부산, 울산, 경남 이 지역도 이제 보수적 경향이 강하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 지역에서 민주당 39, 국민의힘 24 차이가 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보수적인 성향이 강하다고 하는 지역에서도 정당 지지율이 이 두 당이 동률이거나 또는 오히려 이제 여당이 높게 나오는 그런 상황들 나타나고 있고요. 실제로 또 60대와 70세 이상에서도 60대에서 47대 25, 70세 이상에서 40대 35 이렇게 정당 지지율이 민주당과 국민의힘 차이가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에 대한 부분 외에도 이 정당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이 보수층들이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 표출을 적극적으로 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야당 지지율이 선전을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당이 어쨌든 전체 민심을 확보하려고 하는 그런 이제 노선으로 좀 고민이 더 필요한 것 아닌가라는 이제 지적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저는 그런 수치가 좀 지역색이 옅어졌다는 생각도 들고 네. 또 자기가 그동안 우위를 누렸다고 생각하는 지역이나 그 연령층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을 해보게 되는 계기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사실 그렇게 따지면은 지금 설 명절 연휴를 앞두고 전업주부라고 응답해 주신 이분들의 목소리도 들어봐야 될 텐데 더불어민주당 48 나왔습니다. 전업주부 중에. 네.
절반에 가깝죠. 음. 그런데 국민의힘이 29회에 그쳤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명절 때 가족 간 모여서 말씀들 하실 때 참 국민의힘이 지금은 그 중도 성향이신 분들 그리고 각 세대별이 모인 그 자리에서 인기를 좀 끌기가 지금은 쉽지가 않습니다. 이 전업주부 같은 분들은 원래 보수 성향이 강했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게 연령이 있으신 주부님들이 많이 응답하거든요. 근데 그 층에서 보수 정당이 좀 더 낫다는 것. 그다음에 자영업자도 그런데 자영업자 층에서 봤을 때 민주당 40, 국민의힘 30이거든요. 예. 원래 자영업자들도 보수성이 강해서 보수 정당 지지 선호가 예전에는 훨씬 강했어요. 그런 흐름들이 이제 좀 변화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한번 다시 판단을 방향에 대해서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장동혁 대표가 이제 6.3 지선부터 투표권 있는 나이를 만 16세로 내리자라고 주장을 했는데 이게 찬반 여론 결과가 나왔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선거 하한 연령 이제 만 18세에서 16세로 옮기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질문을 했는데요. 찬성한다는 응답이 18%였고요. 반대한다는 응답이 77%. 압도적으로 반대가 많네요. 월등히 이제 높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장동혁 대표가 이야기를 했다고 해서 설문 문항에 이제 그거 들어간 건 아니고요. 이 설문 문항에서는 아주 드라이하게 귀환한 선거 하한 연령을 만 18세에서 16세로 낮추는 것에 대해 이렇게까지만 얘기를 했습니다. 앞에 부연 설명 없고요. 예, 네. 부연 설명 없습니다. 맥락 없습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중에서 80%가 반대, 국민의힘 지지자 중에서 72%가 반대. 그러니까 이거는 정당을 어딜 좋아하느냐 이것과 무관하게 반대가 압도적입니다.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지자층한테도 설득을 사실은 못한 거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 지지자들한테는 그 정당의 지지자들한테는 당 대표가 제안을 하는 거라고 하면 수용도가 훨씬 높아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미미한 수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정지 작업들, 설득 작업들이 사전에 좀 필요한 이슈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 듭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동계올림픽이 한창 진행 중인데 오늘 또 우리 최가훈 선수가 금메달을 따기도 했고, 근데 유독 이게 별 이슈가 안 되네요. 여기에 대한 국민 관심도 조사 결과 나왔습니까? 예.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과 관련해서 관심이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관심이 있다가 44%가 나왔는데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올림픽 관심도로서는 역대 최저입니다. 네. 직전 2024년 파리올림픽에서는 관심이 있다가 이제 53. 그 전에 도쿄올림픽, 베이징 동계올림픽도 30%대였으니까 낮았는데 그 전에 평창 71, 리우올림픽 2016년 60. 막 60%대였다가 최근 들어서 코로나 이후에 인기가 좀 떨어지고 지금 동계올림픽 두 번째로 낮은 44가 나왔습니다. 예. 이게 보고 싶은데 못 봐서 그런가요? 아마 KBS에서 나오지가 않아서 저도 이제 신문 기사나 이제 인터넷 통해 가지고 사후적으로 좀 보게 되니까 그런 관심도가 이게 계속 어떤 실시간 현장 영상들을 보면서 관심이 올라갔을 때 관심도 또 올라가는 것인데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들이 약간 막혀 있는 측면도 이번에 관심도 저하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열심히 또 애쓴 그 선수들한테는 좀 안타까운 게 아닌가. 네. 못 보는 국민들한테도 안타까운 거죠. 이제 이런 기간 국민들의 어떤 통합에 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이기도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충분하게 활용되지 못하는 부분도 아쉬운 부분도 있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모든 여론조사는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됩니다. 오늘 김봉신 메타보이스 대표, 유니움 오피니언스 대표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설 연휴 잘 보내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0282님, 최가훈 선수 우리나라 희망을 품고 내일로 나갈 수 있게 하는 주역의 한 사람, 금메달 소식이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합니다 하셨고요. 6520님, 최가훈 선수 금메달 딸 때 저도 눈물 나서 혼이 났어요. 새벽에 혼자 보는데 많이 울었습니다 하셨습니다. 문자 보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1부 끝곡 송골매 세상만사 듣고 1시 2부에서 뵙겠습니다. 웃다가 하늘 보면 든든해. 이 한 세상 산다는 거 생각하기 달렸는데 뭘 그리 안타깝게 고개 숙여 앉아있어. 세상만 사 모든 일이 뜻대로 이야 되겠어만 그런 대로 한 세상
가다가 땅을 보면 반짝이는 동전한 날 찾는 것 같아서 돌아보다 넘어지고 재수란 게 그런 거지 있다가도 없는 거지 세상살이 모든 것이 다 그런 거 아니요 세상만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KBS 1텔레비전에서 방송되고 있는 우리말 겨루기에서 나왔던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제시되는 세 개의 속담에 공통으로 들어가는 표현을 맞히는 것입니다. 속담 내 노래를 이것이 부른다. 이것내 잔치에 감노하라 배노하라 한다. 뒷간과 이것집은 멀어야 한다. 이것에 공통으로 들어가는 두 음절로 된 표현은 무엇일까요? 출연자의 답에 대감과 사돈이 있었는데 이 중 정답은 사돈입니다. 속담 내 노래를 사돈이 부른다는 자기가 하려는 말이나 마땅히 할 말을 도리어 남이 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또 사돈네 잔치에 감노하라 배노하라 한다라는 속담은 남의 일에 공연히 간섭하고 나섬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죠. 그리고 뒷간과 사돈집은 멀어야 한다는 속담은 사돈집 사이에는 말이 나돌기 쉽고 뒷간은 고약한 냄새가 나므로 둘 다 멀리 있을수록 좋음을 이르는 말입니다. 참고로 사돈 반바래기라는 속담도 있는데요. 사돈은 어려운 손님이므로 밤이 늦었다 하여 바래다 주면 이번에는 저편에서 또 바래다 주고 하다가 날이 밝는다는 뜻으로 자꾸 반복하여 끝이 없음을 이르는 말입니다.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국혜정이었습니다. 토론에 정답은 없습니다. 토론이 세상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질문으로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어떤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지나가는 한 주. 따뜻한 시선으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당신을 위한 지식 쉼터. 오늘 밤 일라디오. 월요일부터 금요일. 매일 밤 10시 5분에 시작합니다. KBS 58분 날씨. 대기질이 좋지가 않습니다. 현재 전남과 제주 지역을 제외하면 전 권역의 대기질이 나쁨 상황인데요. 특히 서울과 인천은 초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 상황까지 현재 올라 있습니다. 따라서 조금 전에 12시 때에 인천 서부 권역에는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높은 기온 속에 대부분 지역의 대기질이 나쁘겠고 내일까지도 대부분 미세먼지 농도가 높을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오늘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은 영상 11도까지 오를 전망입니다. 지금이 7도대인데요. 앞으로 3, 4도가량은 기온이 더 오르겠고 세종, 대전, 광주 13, 강릉, 대구, 제주 15, 포항 16도 등으로 대부분 기온이 높겠습니다. 내일은 또 오늘보다 1, 2도 정도 기온이 더 오르겠습니다. 서울이 영상 4도로 출발해서 내일 낮에 12도까지 오를 전망이고요. 내일 대구와 포항은 17도의 기온이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은 특히 내일은 대부분 15도 안팎의 아주 높은 기온으로 봄처럼 포근해지겠습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 설 연휴 기간 내내 당분간 기온이 이맘때와 비슷하거나 높겠습니다. 서울 등 수도권과 제주 권역은 내일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눈이 좀 날리겠고요. 건조특보 발효 중인 동해안 중심으로는 당분간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습니다. 산불 및 화재 예방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서울 기온은 7.1도입니다. 기상청에서 최영우였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듣는 것만으로도 앞서갑니다. 당신의 갓생 파트너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국방부가 12.3 불법 비상계엄 관련 의혹과 관련해 강동길 해군참모총장을 직무 배제했습니다. 경찰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 과정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 사령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습니다. 금융당국이 다주택자의 대출 만기 연장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 필요사항을 신속하게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경기 회복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는 진단을 넉 달째 유지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20대 직원 과로사 의혹이 제기된 런던 베이글 뮤지엄 강광구 대표를 형사 입건하고 법인 등엔 과태료 8억 1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쿠팡으로부터 식사 대접을 받은 의혹이 제기된 근로감독관에 대해선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전국 최대 양돈 단지인 충남 홍성과 전북 정읍, 경북 김천에서도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해 차단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올 들어 발생 건수는 14건으로 늘었습니다. 오는 6월 방탄소년단 공연이 예정된 부산 지역의 숙박 요금이 최대 7배 넘게 치솟은 가운데 정부가 다음 달까지 바가지 요금 근절 대책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일상의 깊이를 더합니다. 당신을 위한 프리미엄 인사이트.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네, 2부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설 연휴 여러분들 어떤 계획 갖고 계신지 문자 받고 있는데요. 2893님, 아들이 오늘 오후에 벌써 귀성한다고 하니까 반갑긴 반가운데 하루빨리 예쁜 아가씨랑 같이 오길 마음으로 빌어봅니다. 이루어질런지 마음 한구석에 기대를 해봅니다. 예. 너무 또 세게 강요하지 마세요. 네. 6421님, 설 연휴 되면 바쁜 집사람이 피곤해도 손녀 손자 온다는 기대감에 기운이 난다고 합니다. 올해는 오는 가족을 위해 부지런히 시장 보고 반찬 만드는 집사람 화이팅입니다 라고 응원을 보내주셨고요. 윤태상님, 택배기사입니다. 오늘은 배송 물품이 많아서 집사람과 같이 배송합니다. 지금은 차 안에서 같이 도시락 먹고 있는데요. 즐겁게 방송 들으며 즐겁게 배송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아이고, 또 저희 프로그램 들으시고 힘내실 수 있다면 저희도 얼마든지 또 윤태상님 부부를 위해서 응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점심 도시락 맛있게 드시고요. 2498님, 고향에 부모님 계실 때는 도로가 밀려서 짜증 반 설렘 반 내려갔는데 지금은 부모님이 계시지 않아서 내려가지는 않는데 지금은 밀려도 내려가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8418님, 서울에서 아들 가족이 내일 온다는데요. 부산 도착할 때까지 안전운행 기도하면서 설레는 마음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문자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또 감사 말씀드립니다. 2부 시작하죠. 뉴스 너머의 맥락, 정치판의 핵심을 포착한다. 여의도 현미경. 매일매일 차고 넘치는 정치권 이슈의 숨은 맥락 짚어드립니다. 여의도 현미경, 오늘 김수민 시사평론가, 박성희 시사저널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이제 민생 법안이 처리됐습니다만 국민의힘은
불참했죠. 네,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네, 어제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대표 오찬 그리고 이 본회의 예고되어 있었는데요. 국민의힘 어제 오전 이제 오찬 1시간 정도 앞두고 갑자기 이 여야 대표 오찬 불참 그리고 본회의 보이콧을 통보했습니다. 네. 사실 그제까지만 해도 이 장 대표의 오찬 참여 의지 상당했다고 알려집니다. 제가 실제 장 대표 측 관계자 통화를 했을 때도 메시지를 좀 고민하고 있다 이렇게 전했는데요. 그런데 이 오찬 소식이 알려지자마자 국민의힘 최고위원들이 상당수가 장 대표에게 오찬에 가지 말라 이렇게 압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의힘 반대에도 그제 이 민주당 주도로 재판소원제의 도입법과 그리고 대법관 증언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 문턱을 넘어선 상황에서 오찬에 장 대표가 참석하면 들러리가 될 수 있다 뭐 이런 주장이 나온 것으로 전해집니다. 장 대표는 또 이 회동 무산 책임을 정청래 대표에게 돌렸는데요. 조금 전에 이 기자들과 만나서 정 대표가 야밤에 이 악법들을 통과시킨 것은 정 대표가 대통령 만나는 것이 껄끄러워서 내가 오찬을 취소할 만한 이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무리한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 네. 사실 정청래가 엑스맨이다. 뭐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이 본회의에 불참하면서 민생법안 처리에도 좀 제동이 걸린 모습인데요. 어제 당초 합의보다 적은 한 60여 건의 법안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동시에 여야가 이 모처럼 손을 맞잡았던 대미투자 특별법 이 처리 특위도 첫 회의부터 좀 파행하면서 정치권 분위기에 굉장히 얼어붙은 모습입니다. 지금 뭐 한미 관세 협상하고 대미 투자 문제 또 부동산 문제 여기에 국민들이 또 많이 관심을 갖고 있거든요. 살림살이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문제들인데 근데 이런 문제들이 많은 상태에서 특히나 관세 문제하고 대미 투자 특별법 이거는 여야 간에 빨리 처리해야 된다 이견이 별로 없거든요. 네. 예, 이런 문제들까지 같이 휘말려 가지고 처리가 잘 안 되면 안 되는 것이다. 이거는 투트랙으로 어쨌든 국회가 싸울 건 싸우고 합의할 건 합의하는 투트랙을 가동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지적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또 한 번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 한국의 국회와 정치권을 보면 가장 쟁점이 되는 것이 형사사법 정책이거든요. 민생 경제보다 형사사법 쪽으로 더 쟁점이 많이 형성이 되는데 제가 알기로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 중에 형사사법 정책을 갖고 정당이 주로 대결하는 나라는 좀 찾기가 드뭅니다. 예, 이런 문제는 어떻게 볼 거냐. 민생 경제에서는 오히려 차이를 드러내줘가지고 국민들과 함께 토론해서 또 합의를 도출하는 이 과정이 더 필요한데 의외로 민생경제 쪽에서는 여야가 쉽게 합의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또 한편 있는 거거든요. 네. 예, 이런 문제들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이제 장동혁 대표가 불참하겠다 하면서 청와대 오찬 자체가 이제 무산이 됐잖아요. 네. 뭐 여당에서는 이제 장 대표한테 비난을 쏟아붓는 건 이야기는 야권 국힘 내에서도 불만이 나오고 있어요. 네, 말씀처럼 어제 오늘 제가 국민의힘 의원들이나 뭐 당직자 분들에게 통화를 좀 돌려봤는데 실제로 이 야권 내에서도 이제 불만 기류가 상당합니다. 요약하면 이제 대통령 욕을 좀 하더라도 청와대에 좀 가서 했어야지 왜 굳이 불참을 하냐는 겁니다. 당장 김용태 의원이 장 대표에게 차라리 오찬 자리에 가서 밥상이라도 업고 왔어야 한다. 예, 이렇게 비판했는데요. 국민의힘 이 소장파 의원들이 모인 이 대안과 미래 이 단체 대화방에도 장 대표의 이 오찬 불참을 좀 비판하는 글이 연이어 올라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장 대표가 이 최고위원들 의견 때문에 오찬을 취소하는 모양새가 됐는데 이것도 좀 의아하다 이런 반응이 야권 내에서 나왔습니다. 오기 전에 국민의힘 한 초선 의원과 제가 통화를 했는데요. 말을 하기를 지도부 대부분이 이 장 대표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도 장 대표가 그럼 설득하지 못했다는 거냐. 영수회담도 대표 마음대로 못 정하는 건 이건 리더십 문제고 만약에 장 대표 의중을 이 최고위원들 탓으로 돌린 거면 이거는 좀 비겁한 거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다만 장 대표 측 관계자는 지뢰를 알고도 밟으면 그게 더 문제 아니냐 이렇게 반문하면서 야당의 무리한 입법만 아니었어도 장 대표는 반드시 회담에 갔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장 대표의 속내는 대통령과 둘만 만나기를 원했던 겁니까? 처음에는 둘만 만나기를 또 원했을 거고요. 근데 정청래 대표가 끼면 안 된다 이런 입장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수요일에 이제 낮에 청와대에서 입장이 나왔었죠. 셋이서 만나자라고 했을 때 그때 그거를 거부하진 않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둘만 만나야 된다 이런 조건은 없었던 것이고 그 장동혁 대표가 사실 제일 처음에 먼저 회담을 제안을 했거든요. 네. 그리고 회담 무산의 이유가 수요일 저녁에 있었던 법사위의 안건 통과들인데 근데 그때 바로 선언을 한 게 아니라 다음날 아침까지도 가는 것으로 돼 있다가 이게 깨진 거기 때문에
어쨌거나 먼저 제안했던 쪽이 약속을 깼다라는 점에서는 장 대표의 부담이 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가서 따지지 그랬냐 이런 얘기가 또 나오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은 이재명 대통령이 야당 대표 때 썼던 방법을 장동혁 대표가 쓸 수도 있지 않았을까. 준비해온 원고를 읽겠습니다 하면서 이재명 대통령도 야당 대표 때 한 15분 정도 원고를 읽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청와대 막상 가면 내가 말을 잘 못하지 않을까 걱정들을 야당 대표는 할 수 있는데 그러면 또 아니 나도 야당 대표 때 하셨던 것처럼 나도 해보겠다 이렇게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한편으로 또 듭니다. 네, 방금 들으신 소리는 김수민 평론가가 장동혁 대표를 흉내내는 소리였습니다. 네. 맞습니까?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예. 국힘이 이제 문제 삼았던 재판 소원법, 민주당은 이제 이달 내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인데 이게 여야의 협상 가능성이 남아 있는 겁니까? 네, 사실 협상이라는 말을 쓰려면 여야의 힘이 좀 동등해야 하는데 지금 뭐 의석수 고려하면 여당의 힘이 워낙 셉니다. 예, 그래서 민주당이 이 야당의 반발에도 사법개혁 마침표를 반드시 2월 내 찍겠다 이 입장이 굉장히 완고한데요. 일단 대법원 확정 판결에도 헌법 소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이 재판 소원법 그리고 현재 14명인 대법관 수를 3년에 걸쳐서 26명으로 늘리는 법원 조직법 개정안 또 앞서 통과된 이 법관 검사가 법령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하면 처벌하는 이른바 이 법 왜곡죄 이렇게 이 3대 사법 개혁안을 이번 달 안에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예. 사실 국민의힘이 이 필리버스터로 이 법안 처리 속도를 좀 늦추는 것 외에는 민주당이 사법개혁을 막을 방법이 딱히 없습니다. 예, 일단 그래서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는 물밑에서 민주당의 이 사법개혁안을 수정 그리고 좀 재고해달라 이렇게 좀 요청하고 있지만 상황이 달라지기는 사실상 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네. 다만 최근 민주당 내에서 사법개혁 법안 이 처리 속도 등을 놓고 좀 미묘한 이견이 나온 상태입니다. 최근 민주당이 원내대표단 회의에서 정책위 관계자가 법 왜곡죄 수정이 좀 필요하다 이런 입장을 법사위 관계자에게 좀 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이견이 좀 얼마큼 빠르게 좁혀지느냐에 따라서 사법개혁 속도가 좀 달라질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옵니다. 그나마 남아있는 변수가 무엇인가 짚어보면은 지금까지 민주당이 추진하고 국민의힘이 반대했던 사안들이 크게 두 갈래로 나뉩니다. 하나는 그냥 민주당이 강행해서 통과되는 예, 그런 뭐 대표적으로 특검법안들이 그랬던 사례고요. 예. 두 번째는 그래도 수정을 하거나 보류하거나 하는 경우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두 번째 사례가 어떤 경우였냐면 국민의힘이 아닌 다른 성향의 사람들이 반대하는 사례들, 특히 진보 성향이면서 민주당 쪽은 확실하게 민주당은 아닌 뭐 이런 쪽이라든지 여기서 어떤 의견을 내느냐가 좀 그나마 남은 변수인 것 같은데 왜냐하면 지금 이 사안들에서도 진보 성향의 법조인들이 비판적인 의견을 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문영배 전 헌법재판관 같은 경우도 재판 소원에는 반대하는 그런 입장을 내기도 했었고 또 대법관 증언에 대해서도 증언 자체는 필요한데 점진적으로 하자 이런 의견도 많이 대두가 되고 또 법 왜곡죄에 대해서는 진보 성향 법학자인 차병직 변호사 같은 경우는 이건 정치 형법이다. 또 다른 국가보안법이다. 이런 주장도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또 민주당 내에서 어떤 의원들이 얼마나 수용을 할 건지 그래서 수정이 되거나 뭐 보류가 될 건지 이게 그나마 남아있는 변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협상이 아니라 결국은 다수당인 민주당의 결정의 시간이 남은 거네요.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이게 현실적으로 국민의힘의 반대보다 민주당 내부의 정리 이것이 더 크게 작용을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네. 국가정보원이 2024년 이재명 대통령 피습 사건과 관련해서 그 피의자가 극우 유튜버들의 영향을 받았다는 취지로 국회에 비공개 보고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일단 타임테이블부터 좀 정리를 해보면 지난 2024년 1월에 당시 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이 부산 가덕도를 방문한 중에 60대 남성 김모 씨가 휘두른 흉기에 목을 찔려서 수술과 치료를 받았습니다. 네. 예, 사건 후 김 씨는 지난해 2월에 징역 15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데요.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이 사건을 축소 또는 은폐했다는 의혹을 거듭 제기해 왔습니다. 이에 지난달 이재명 정부는 이 사건을 테러방지법상 테러로 지정하는 안건을 의결했고요. 현재 경찰과 국정원이 TF를 구성해서 수사 중입니다. 그런데 어제 국회 정보위 비공개 회의에서 국정원이 이 사건 조사 결과를 일부 공개하면서 이 테러범인 김 씨가 극우 성향 유튜버인 고성국 씨에게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국회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의 여당 간사인 이 박선원 민주당 의원은 김 씨가 고성국 TV를 방문했던 이 사실까지는 확인이 됐다. 국정원이 고성국 씨가 이 김 씨와 통화한 사실까지 확인해 줬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다만 고성국 씨가 이 김 씨에게 뭐 테러와 관련해서 어떤 구체적인 지시나 협력을 한 사실까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네, 이 테러범 김모 씨가 고성국 씨하고 어떤 이런 테러라든지 폭력을 상의했다거나 뭐 알렸다거나 이런 증거는 없거든요. 거기까지 확대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런 뭐 어떤 극성 팬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또 가서 만나기도 하고 했던 걸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더 조사가 필요하겠습니다. 근데 다만 고성국 씨가 대중적인 영향력이 있다. 라고 하는 그래서 한 명의 유튜버로 치부할 것은 아니다라는 방증도 한편으로는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튜버들도 사회적 책임을 좀 강하게 느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정치 성향 이런 것들을 불문하고 뭐 극우 성향이라고 할지라도 자신의 시청자들에게 폭력과 테러는 절대 안 된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만큼은 다들 줘야 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게 지금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거죠? 네, 맞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지정한 이 첫 테러 사건인 만큼 경찰도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당장 어제 오후부터 오늘 현재도 국회 이 정보위와 국정원 그리고 이 국무조정실 등 총 10여 곳을 경찰이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수색 영장이 적시된 혐의를 보면 허위 공문서 작성, 뭐 증거인멸 등입니다. 이들 기관이 이재명 대통령이 테러 사건을 축소 은폐하는 데 관여했는지 압수수색을 통해서 좀 확인해봐야 된다 이런 취지인데요. 이 중 경찰이 확보하고자 하는 이 핵심적인 자료가 2025년 9월 이 국회 정보위 비공개 회의록입니다. 해당 회의록에는 윤석열 정부 당시 김상민 전 국정원 이 법률특보가 이 대통령 이 피습 사건을 테러 사건으로 지정하지 말자 이렇게 건의한 것과 관련해서 이 국정원의 감사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집니다. 하지만 경찰 어제 이 국회 측의 허가를 받지 못해서 빈손으로 돌아갔는데요. 국민의힘 소속의 이 신성범 정보위원장이 정보위 회의록은 비밀 유지 조항에 적용된다면서 압수수색 영장이 집행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 영장 집행 이 승인 권한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갖고 있는데요. 현재 경찰이 의장을 좀 설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 국회 정보위원회 회의록, 특히 비공개 회의록 이것을 압수수색할 수 있느냐 이건 상당히 좀 애매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2022년에 헌법재판소에서 예전에 국회 정보위원회 회의는 공개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국회법 조항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위헌이다라고 헌재가 2022년에 결정을 했었어요. 근데 이게 또 너무 확대 해석하면 안 되는 게 무조건 비공개로 하면 안 된다라는 취지지 다 공개해야 된다는 취지는 또 아닐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입법부의 어떤 자율성, 국회 운영의 효율성 이런 것도 보호돼야 될 가치다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법리적으로 좀 까다로운 문제가 될 것 같다. 우원식 의장이나 또 설득하는 경찰이나 다들 좀 고민이 심할 수 있는 그런 문제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는 정치적 쟁점으로 또 비화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 우원식 의장이 만약에 이 압수수색을 승인을 한다고 했을 때 지금 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야당 간사인 박성범 의원은 신성범 의원을 반대한다고 했었잖아요. 그러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 아무래도 의장이 민주당 출신인데 국민의힘한테 좀 불리할 수 있는 수사의 길을 열어준 게 아니냐. 또 이런 식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또 정치적 쟁점까지도 품고 있는 그런 사안이 돼버렸습니다. 고성국 씨가 오늘 오전에 이런 말을 했네요. 피의자 김 씨와 한 번도 만난 적도 없고 전화 통화한 적도 없다라고 뭐 본인이 직접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다음 소식 얘기해 보죠. 12.3 비상계엄 당시 이제 언론사 단전 단수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1심에서 징역 7년이 선고됐습니다. 특검은 15년을 구형했었죠. 네, 맞습니다. 어제 12.3 비상계엄에 대한 이 사법부의 두 번째 판단이 나왔습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이어서 이 내란 가담 혐의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는데요. 일단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내란 집단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12.3 비상계엄을 내란이라고 전제한 건데 이 전제 아래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이 내란 중요 임무 이 종사 혐의를 유죄라고 판단했습니다. 우선 이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이 언론사 단전 단수 지시를 받고 당시 소방청장에게 협조를 지시했다는 이 공소 사실을 재판부가 인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 탄핵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서 언론사 단전 단수 지시를 난 받은 적이 없다 이렇게 증언한 것도 위증이라고 본 건데요. 다만 같은 재판에서 대통령이 최상목 당시 경제부총리에게 비상계엄 관련 이 문건을 전달하는 모습을 보지 못했다 이렇게 허위 증언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뭐 기억하지 못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네. 재판부는 또 이 계엄 선포를 사전에 모의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은 점 그리고 언론사 단전 단수도 실제 이뤄지지 않은 점 이런 점들을 고려해서 특검의 구형량의 이 절반 수준인 징역 7년을 선고했는데요. 일단 이 전 장관은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다만 특검은 형량이 좀 아쉽다고 입장을 밝히면서도 판결 이유를 좀 분석한 후에 항소 여부를 좀 결정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내란죄하고 위증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나머지 하나 무죄가 나온 게 이제 직권남용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그러니까 이 판결의 취지는 단전 단수 지시를 이상민 전 장관이 내리긴 했지만 실제로 이행되지는 않았다라는 이유거든요. 그러니까 직권남용이라는 범죄 자체가 이게 실질적으로 미수범이 성립이 안 되는 범죄예요. 그러니까 형법에 직권남용은 미수범 처벌하지 않는다라고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이 죄의 성격 자체가 결과가 발생해야 되는 결과범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직권을 남용해서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그 권리의 행사를 방해했을 때 근데 이 결과가 발생을 하지 않으면 그냥 직권남용 자체가 성립이 안 되고 그래서 미수범을 따로 처벌할 수가 없는 그런 죄인데 재판부에서는 이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 이렇게 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직권남용이 미수다 이렇게 판결한 것이 아니라 그냥 무죄다 이렇게 또 결론을 내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당은 어쨌건 내란 세력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다라고 이제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데 이 근거가 뭔가요? 네, 일단 여당은 이 언론사 단전 단수 이 지시를 따른 것만으로도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중대한 내란 행위에 가담한 거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 민주주의에 대한 살인 미수를 재판부가 단순히 폭행죄처럼 판단했다는 건데요.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판사가 범죄 사실을 읽는 걸 보니까 이상미 전 장관이 내란의 유연성을 인지한 게 분명한데 왜 선고는 징역 7년이냐? 재판부가 이 17년을 7년으로 잘못 말한 거 아니냐? 이렇게 좀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이 변호사 출신이죠.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이 다른 범죄 사례들을 좀 거론했는데요. 박 의원이 공개한 이 판례를 보면 친구를 속인 가스라이팅 범죄나 소위 이 갯돈 사기 범죄자들이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박 의원은 이 범죄들이 언론사 단전 단수 지시와 같은 무게의 범죄냐 이렇게 반문하면서 이상민 전 장관 판결은 헌법을 지키기 위해서 피 흘린 이 국민에 대한 명백한 조롱이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이게 법리를 깊이 따지지 않는다고 해도 상식적으로 또 직관적으로 딱 봤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의아한 것은 한덕수 전 총리는 23년인데 이상민 전 장관은 왜 7년인가 차이가 너무 많다라고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뭐 어느 쪽이 높고 낮든 간에 이 차이가 너무 크지 않나 의아함들이 또 있을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일각에서는 이상민 전 장관이 책임이 더 큰 게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왜 이런 결과가 발생했냐면 내란이라는 것이 그 사건 자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판례가 그렇게 많지 않고요. 그리고 대법원에서 양형위원회를 설치를 해서 세부적으로 이런 죄를 범했을 때 어느 정도에 해당하면 몇 년을 준다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근데 내란죄는 그 기준이 없기 때문에 거의 순전히 판사의 재량에 맡겨진 결과 이렇게 벌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근데 다만 2심에서 좁혀질 가능성이 높은 것이 2심은 내란 전담 재판부가 판단을 하고 또 3명의 대등한 판사들이 들어가서 수기를 합의를 해가지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아무래도 형량 차이가 좀 좁혀질 가능성이 높고 게다가 이상민 전 장관이든 한덕수 전 총리든 나가서 윤 전 대통령이든 간에 2심 단계, 항소심 단계에서는 사건이 병합이 돼서 같이 재판을 받을 가능성도 좀 높아졌기 때문에 이 형량 문제가 2심에서 상당히 정리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을 해봅니다. 이제 관심이 모아지는 건 이제 설 연휴 직후죠. 19일에 열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재판. 이 앞선 판결들이 어떤 영향을 미칠까 관심이네요. 네, 소위 반탄파라고 하죠.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에 반대하는 측에서 거듭 주장해왔던 게 아직 법원 판단도 나오지 않았는데 왜 계엄을 내란이라고 규정하느냐. 대통령의 정당한 권한이 비상계엄 선포다. 이런 주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논리들이 앞선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이나 그리고 이번 이상민 전 장관이 재판 통해서 줄줄이 깨진 셈인데요.
일단 한 전 총리 선고 당시에 재판부는 이 선출된 권력인 대통령과 합법적인 정부가 저지른 비상계엄이라도 위로부터의 내란이 성립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또 이번 이상민 전 장관 선고에서도 재판부는 이번 계엄을 두고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 있는 폭동, 즉 내란 행위를 일으켰다 이렇게 판단했는데요. 네. 물론 앞선 두 재판 결과가 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 내란 우두머리 재판에 귀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기현 판사가 전혀 다른 판단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데요. 다만 지판사가 이 계엄은 내란이 아니다 이렇게 선고하려면 앞선 두 재판부의 논리를 모두 뒤집어야 합니다. 일단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한 상태인데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이 재판부의 판단은 이 다음 주 목요일 19일에 이뤄집니다. 사실 세상의 재판에 크게 두 가지 부류가 있는데요. 하나는 재판을 통해서 이게 결정적 증거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해봐야 되는 재판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거는 재판을 더 지켜봐야 안다. 이런 말이 성립할 수 있는데 반면에 재판 전에 이미 결정적 증거가 드러나 버린 사건들 이런 경우는 사실 재판 결과는 어느 정도 예상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인 것 같고 내란 관련해 가지고 이미 두 개 재판부가 같은 내란이 맞다라는 결론을 내린 것 이것은 아무래도 이 사건이 후자 쪽 이미 결정적 증거를 국민들도 함께 봤던 사건이다라는 쪽에 무게를 실어주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도 있어요. 공소가 기각될 수 있다. 왜냐하면 공수처는 수사권이 없기 때문이다라는 의견도 있는데 근데 이게 좀 우픈 것이 공수처가 수사한 것은 별로 없습니다. 내란 사건에서 경찰, 검찰, 특검이 다 했고 네. 공수처는 체포 정도만 하고 그냥 사건을 넘겼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그럴 가능성은 거의 지극히 낮지 않나. 공수처 수사권이 없다고 결론이 나더라도 그것 때문에 공소기각이 될 가능성은 상당히 희박해 보입니다. 네. 정치브리핑 여의도 현미경 박성희 시사저널 기자 김수민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이번 한 주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넘치는 정보 속 필승 전략. 당신의 갓생을 위한 일타쌍피 요약본.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Ladies and gentlemen. 국제 설레발 통일 열차 급변하는 세계 정세 속 우리가 읽어야 할 진짜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복잡한 국제 뉴스를 시원하게 풀어드립니다. 국제 설레발 통일 열차 오늘도 든든한 두 분 알파고 신하 씨 외신 기자 이용주 외신 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습니까, 알파고 기자? 뭐 대충. 아 네. 이제 곧 설날이니까요. 네. 앵커님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유, 예. 우리 이제 알파고 기자의 반응은 제가 좀 이제 익숙해졌어요. 이제 쿨하게 이렇게 딱 던지는. 이 양반하고는 회식 전에는 그닥 친해질 수 없다. 남이라고 생각하고 방송을 하셔야 됩니다. 사실상. 예. 아니 낙하산으로 왔잖아요. 애초부터 없었고. 무슨 낙하산이에요. 우리 알파고 신하 씨 실력 있으니까 우리가 모셨지. 우리 세상의 모든 정보 유니입니다. 실력 있으니까 했을 때 말을 좀 약간 버벅거리셨는데. 조금 머뭇거리긴 했어. 우리가 실력으로 모신 두 분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실력으로 알찬 소식들 전해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먼저 일본 소식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일본 중의원 선거. 자민당이 압승을 했죠. 압승 중에 압승을 했습니다. 이 다카이치 사나이의 도박이 통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다카이치 총리가 취임 직후에 조기 총선이라는 승부수를 띄워서 이번에 총선에서 465석 중에 316석을 확보하면서 이 개헌선이라고 볼 수 있는 3분의 2 의석을 그냥 단독으로 가져가는 이 대승을 이루었습니다. 이런 전례가 있었나요? 아니요, 없었습니다. 그 자민당이 가졌던 최고의 승리는요, 1986년 총선에서 304석을 가진 게 최고의 승리였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316석이니까 12석이나 더 얻었네요. 그러니까? 역대급인 거죠. 그러네요. 예, 그래서 태평양 전쟁 이후에 단일 정당 최대 승리다. 이렇게 평가를 좀 하고 있고요. 이번에 총선 좀 재밌었던 게 이 겨울에 치러진 최초의 선거였어요. 36년 만에. 그래서 거기 투표율은 조금 낮았습니다. 56%. 하지만 이 사전 투표율이 굉장히 높았다라는 건 다카이치의 인기가 그만큼 대단했다. 이렇게 또 볼 수 있겠죠. 그동안 그 일본 총리와는 다르게 그 유세할 때도 보니까 다카이치 총리 굉장히 경쾌하게
이렇게 의상도 그렇게 입고 네. 환한 미소를 지으면서 다니더라고요. 네. 뭐 그런 이유도 반영이 된 겁니까? 그렇죠. 다카이치 총리는요, 사실상 지금 총리가 아니라 일본에서의 아이돌이에요. 인기 스타. 실제로 아이돌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20대 아이돌은 농담이 아니에요. 진짜. 연령대 상한선이 있는 거 아닌가요? 아니 아이돌 나이 제한 없습니다. 나이 제한 없어요? 네, 그런 편견 없어야죠. 네, 이영주 아이돌.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형 아이돌 지인이 있으세요? 갑자기 왜 이렇게 아이돌에 대한 나이 등등?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일본에서 무슨 얘기가 있냐면은 사나카스라는 말이 있거든요. 사나카스. 네, 그게 뭐냐면은 일본에서 아이돌 팬 활동을 일컫는 말이 오시카스예요. 근데 그 오시카스라는 말을 다카이치 이름을 섞어서 사나카스라는 사람 말을 하면서 다카이치 총리가 막 유세 다닐 때 사나카츠 막 이러면서 이 유세를 하고요. 실제로 그 자민당에서 그 다카이치 총리의 뭐 전하는 말씀 뭐 이런 영상 같은 거를 선거 전에 올렸는데 그게 조회수가 유튜브 조회수가요 1억이 넘었어요. 유튜브 조회수 1억 넘으려면 솔직히 뭐 브루노 마스나 그러니까 1억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뮤직비디오들만 가능하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일본 인구가 1억 2천만 정도인데 1억이 봤다라는 건 정말 대단한 인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좀 그 가려웠던 일본 사람들의 좀 등을 긁어준 거 아닌가요? 많이 긁어졌죠. 네. 그러니까 강한 일본을 표방을 하면서 사실 아베 총리의 이제 후속이라고 자기가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아베 총리랑은 결이 다르게 사람들이 처음에 다카이치 총리가 이제 총리가 됐을 때 일단 여성이고 하니까 편견 같은 게 있었어요. 일본 사람들이. 최초 여성 총리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아베처럼은 못하겠지. 아베 후속이라고 하지만 근데 딱 해보니까 아베보다 더 강력한 거예요. 그러니까 와 이거 속이 시원하다. 사이다다. 이렇게 하면서 지금 이렇게 아이돌이 돼버린 거죠. 근데 반면 야당은 별로 맥을 못 쳤어요. 맞습니다. 야당이요. 이번에 입헌민주당이랑 공명당이 둘이 힘을 합쳐서 중도개혁연합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게 그 포지션이 약간 좀 애매했습니다. 네. 공명당은 약간 좀 보수 쪽이고 입헌민주당은 약간 좀 진보 쪽이거든요. 근데 둘이 합치니까 그 시너지가 이쪽도 저쪽도 아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카이치 총리를 잡기에는 이게 색깔이 좀 분불명하고 그러다 보니까 힘을 크게 못 썼죠. 불고기에다가 설탕을 많이 뿌리면 맛이 좀 이상해지잖아요. 괜찮아 보이는데? 참 비유도 적절하게 우리 알파고 기자. 한국 사람이네요. 다카이치 총리 개헌에 대한 의지가 굉장히 강했잖아요. 네. 그럼 이제 단독으로 개헌이 가능해진 겁니까? 네, 가능하고요. 지금 또 문제는 뭐냐면 이번 선거 당선자들의 이 여론조사를 해봤어요. 아사히 신문에서. 근데 당선자의 93%가 개헌에 찬성한다. 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거든요. 네. 그런데 지난번 중의원 선거 2024년에 있었던 때의 이 응답자들의 찬성 응답률이 67이었는데 이번에 93으로 거의 20% 이상 확 떴잖아요. 그러면 사실상 이거는 이 개헌을 하는 이 절차에 곧바로 들어갈 거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상위위원회에서도 그걸 나와야 돼요. 이제 밑에는 이제 52석 이렇게 3분의 2를 넘었잖아요. 네. 3분의 2를 일반 뭐라 해야 되나 법안을 만들 때 상위위원을 보내고 상위위원이 그걸 까도 밑에 다시 3분의 2 있었기 때문에 다시 밀어붙일 수가 있는데 근데 개헌은요. 위에서도 밑에서도 둘 다 3분의 2 돼야 돼요. 그러니까 위에서 까이고 밑에서는 그런 데는 아니고 그래서 상위원은 어떻게 해서 좀 약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건지가 물음표예요. 지금 같은 다카이치 분위기라면 뭐 충분히 상원도 설득할 수 있는. 그렇죠. 근데 해산권이 없어요. 그 밑에 있는 하원을 해산할 수가 있는데 상위원은 해산을 전체 어떻게 해요? 왜냐면 거기도 좀 약간 부분별로 하잖아요 선거를. 네, 그렇군요. 막 물론 가서 설득할 수가 있어요. 그 그러니까 상위원들의 과정이 그 필요하겠죠. 애들아 뭐 이제 뭐 나를 귀찮게 하지 마. 이번에 우리가 만들 테니까. 그다 모르죠. 네. 지금 또 이제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건 이제 자위대 헌법 명기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일본에서는 보통 국가를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 일본 바깥에서 보면은 전쟁 가능한 국가를 만들려는 건가라고 좀 의심을 할 수 있죠. 지금 문제가 되는 내용은 뭐냐면 일본 헌법 9조입니다. 구조 1항에는 일본이 국제 분쟁의 해결 방법으로 전쟁과 무력 행사를 영구 포기한다는 내용이 있어요. 네. 그리고 2항에는 육해공군 전력을 보유하지 않고요. 교전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지금 다카이치 총리와 자민당 보수파가 하고 싶어하는 건 여기에다가 자위대와 이 자위권을 신설하는 걸 추진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민당과 연정한 일본 유신회 같은 경우에는 구조 2항을 삭제하자. 말하자면 육해공군 전력을 보유하자.
라는 법을 좀 만들고 싶어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는 보통 국가라는 게 전쟁을 할 수 있는 국가로 만들겠다라는 거니까요. 그리고 또 이번에 다카이치 총리가 뭐라 그랬냐면 일본의 이 방위비 있잖아요. 그거를 GDP의 2%까지 올리겠다라고 했습니다. 현재는 1%인데요. 2%로 올리겠다라고 했어요. 근데 재밌는 건 일본이 방위비 불용 누적액이라 그래서 방위비를 다 못 쓰고 쟁여놓고 있는 돈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러니까 헌법이 이렇게 막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무기를 수출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쟁여놓고 있는 게 많은데 거기에다가 2%로 올린다? 그러면은 이제 진짜로 군사력을 굉장히 좀 이제 뭐랄까요 축적 많이 하겠다라고 보일 수 있는 거죠. 그 알파고 기자는 어떻게 보세요? 이번 그 전쟁을 할 수 있는 국가에 대한 일본 국민 여론에 대해서. 일본 사람들이 좀 약간 우파 쪽에 보수 쪽에 있는 사람들이 다른 나라들이랑 자기를 비교했을 때 그 부분이 생략되어 있는 걸 보고 최근에 와서 그 2차 세계 대전 그 이제 주옥 없는 사람들 네. 거기에 대한 좀 약간 전후 세대 미련이 없지 않아 있을 거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와서 일본에서도 살짝 좀 약간 반중 정서가 없지 않아 있어요. 이 반중 정서가 있는데 군대가 없다는 걸 가지고 왜냐면 우리 항상 한국인 시각으로 봐서 아 그 사람들이 절대로 군대를 가지면 안 된다고 우리 한국 잣대로 보는데 근데 일본 사람들이 한국보다는 일본을 이렇게 중국을 보고 반중 이제 정서도 올라가고 있는데 우리 군대가 없다. 왜냐면 지금 현재로서는 일본에 이제 자위대는 이제 해군이 강하고 거의 좀 약간 나머지는 뭐 약한데 그래서 일본이 자기 열도를 지키기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혹시나 일본의 해군을 뚫고 이제 일본에다가 착륙을 하면 거길로부터 보호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제가 알기로는 그 육군이 얼마 안 되거든요. 네.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아시다시피 아프간 전쟁하고 그 이라크 전쟁 때 우리 대한민국도 물론 이제 파병을 했어요. 근데 우린 진짜 군인을 보냈는데 일본 사람들은 그냥 뭐 군인이란 이름 하에서는 그냥 기사 뭐 트라크 비전투 병력. 그러다 보니까 그 일본 파병군을 네덜란드군하고 다른 나라 군들이 보호해줬어요. 이런 것들이 그 사람들 머릿속에는 좀 약간 일종의 좀 약간 물음표가 남은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와서 올라갔겠죠. 일본 국민에 대한 그런. 아 그리고 이것도 있어요.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군이라는 거는 동시대 경제예요. 이제 그거로 다 장사를 해야 되는데 무기도 팔아야 되고 지금 우리는 개인함도 팔고 다른 것들도 팔고 돈을 벌잖아요. 일본 사람들 보기에 이것 하나의 시장인데 그동안 우리는 여기서 크게 활용을 하지 못했다. 그렇다는 얘기죠. 네. 네. 앞으로 이제 일본의 경제 정책에는 또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네, 아베노믹스를 계승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제 사나이 노믹스를 하겠다라고 했는데요. 아베노믹스와 굉장히 비슷합니다. 금리 인상보다는 재정 지출 확대를 통해서 경제를 살리겠다라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엔화를 더 많이 찍어내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그동안 해왔듯이 엔화 약세, 이 엔저 기조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이거는 또 일본 수출 기업한테는 좀 유리하지만 수입하는 분들한테는 좀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또 일본인 지금 요즘에 그 일본에서 물가가 굉장히 크게 오르고 있어요. 일본이 원래 물가를 굉장히 좀 잘 잡았어요. 네. 그래가지고 꾹꾹 눌러놨었는데 30년 동안 이 잠잠했던 물가가 2022년 코로나 이후로 확 뛰어서 지금 식료품 가격이 물가 상승을 굉장히 견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카이치 사나이가 뭘 하냐면 식음료 제품, 뭐 채소, 육류, 가공 제품 이런 데다가 8% 소비세가 붙고 있는데 네. 그 소비세를 제로로 만들겠다. 8% 되는 소비세를 제로로 만든다고요? 네, 2년 동안 소비세를 안 받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면 정부에서 재정에 구멍이 나잖아요. 그 구멍이 나는 돈이 무려 46조 원이 된대요. 네. 그런데 사실 2년 뒤에 다시 소비세 걷자고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이게 당연히 들고 일어나겠죠. 반발이 심하겠죠. 네, 그러니까 원래 세수라는 건 끌 수는 있는데 다시 올리기 너무 어려운 거잖아요. 네, 그 반발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 다카이치 사나이가 이 세수 확보 그럼 5조 지금 46조 원이 빵꾸 났는데 이거에 대한 이 확실한 답변은 또 내놓지 않고 있어서 참 이거 사나이 뭐 이거 노믹스 이거 잘 될까 지금 많은 분들이 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사람들이 잘 그 부분을 잘 모르고 있는 거 뭐냐면 물론 총으로 따질 때는 일본의 경제가 우리 경제보다 크긴 한데 우리 경제 이제 안정적이 뭐냐면 우리의 빚이 우리의 예산보다 많지는 않거든요. 근데 일본의 빚이 일본의 예산보다 더 많아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보면 시한폭탄으로 가고 있는데 이걸 진짜 어디서 잡지 않으면 지금 미국도 마찬가지거든. 미국의 빚이 미국 나라의 예상보다 더 많아요. 그래서 지금 이런저런 관세도 때리고 뭐 베네수엘라 석유도 빨아먹으려고 하고 근데 일본이 좀 그런 나라도 아닌데 남의 나라에 가서 뭘 뺏어갈 수도 없는데 아니, 그렇기 때문에 걱정인 게 이제 그런 일본의 영향이 우리한테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가 이제 걱정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아, 그래서요. 그 경제 전문가들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냐면 단기적으로는 좀 괜찮을 수도 있다. 왜냐면 옆 나라에서 돈 찍어내니까 그 돈이 우리한테 흘러나오면 좀 좋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중장기적으로 보면 일본이 이게 계속되면 일본이 결국엔 지금 뭐 알파고 기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부채가 GDP 대비 250%예요. 압도적입니다. 미국이 120%, 프랑스가 110% 수준이거든요. 250%는 많네. 네, 듣도 보도 못한 숫자예요. 그러니까 이거 터지면 진짜 이거 일본뿐만 아니라 아시아 전역,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이 다 이제 큰 얘기를 날 수가 있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다카이치 총리하고 이재명 대통령하고 만난 분위기를 보면은 한일 관계는 좀 이렇게 좀 장밋빛이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떨 것 같습니까? 그래서 뭐 셔틀 외교나 기존 협력 기조는 계속 꾸준히 유지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것도 경제랑 굉장히 비슷합니다. 단기적으로는 좀 괜찮을 수 있어요. 그런데 다카이치 사나이가 일본 자민당 중에서도 보수 중에 좀 보수거든요. 약간 보수 거의 끝이에요. 아직은 색깔을 본색을 드러내지 않아요. 네, 아직은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지지율이 떨어지거나 나중에 세수를 다시 올려야 될 때 이럴 때 외부의 적을 만들잖아요. 그 타겟이 지금은 중국이지만 다시 또 우리나라가 될 수 있다. 이거 좀 경계해야겠죠. 우리 방송 또 일본에서 다카이치 총리가 듣고 있다는 소문도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 이어서. 어머. 자, 이번에는 이제 이 멘탈 너무 부럽습니다. 그래요. 네. 자, 이번에는 미국으로 가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네타냐후 총리, 이스라엘 총리가 만났죠. 왜 만났습니까? 이제 지금 아시다시피 트럼프 정권하고 이란 정권이 이란에 있는 신정 체제가 오만에서 협상 진행 중이에요. 뭐 물론 그 협상에 갔었던 위트코프 트럼프의 이제 중동 특사하고 그러니까 트럼프의 맞사위 쿠시너는 이제 다시 돌아왔지만 또 다시 협상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때까지는 오만에서 했던 거 뭐냐면 협상을 위한 협상을 했어요. 우리는 협상도 어떤 주제들을 가지고 논의하자는 거였는데 그거는 어느 정도 성공적으로 끝났대요. 그래서 다시 만날 건데 나타냐후 보기에는 여길로 협상이 나오면 안 돼요. 아니면 협상이 나와도 이 협상 안에다가 단도미사일 얘기까지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네타냐후는 강력하게 요청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왜 이렇게 나타냐는 이걸 생각하냐면 조만간 이스라엘에서도 선거가 있어요. 선거. 네. 그래서 지금 나타냐는 어떤 느낌이냐면 트럼프 같은 느낌이에요. 자기 지지 세력이 너무 막강해요. 근데 싫어하는 사람들 너무 싫어해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란이랑 관련된 어떤 뭔가 성과가 없으면 다음 대선 때는 정권이 다른 후보한테 넘어갈 수도 있어요. 다시 말하자면 이스라엘은 진보 보수가 있는 나라 아니고 다 보수인데 어떤 보수를 찍느냐의 게임이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나프탈리 베넷이라는 또 다른 보수분이 있는데 좀 더 나이가 비교적으로 좀 젊고 그리고 진짜로 종교적인 사람이에요. 나타냐후는 말로만 뭐 종교하고 구약을 데리고 뭘 하는데 실존하는 거 없거든요. 그러니까 나프탈리 베넷 항상 이렇게 유대인 모자를 쓰고 다니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정권을 그 사람한테 뺏기면 안 돼. 근데 그 사람한테 뺏기잖아요. 이번에 엄청 많이 미뤄졌어요. 그쪽 라인에서 그리고 법무부에서. 그 비리 수사들이 있어요. 비리 수사들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어요. 네. 그러면 그 지금 이란을 향해서 내놓는 이스라엘의 강력한 메시지는 뭡니까? 일단 우라늄 농축에 대한 어떤 확실한 제한을 해야 된다. 네. 그리고 이란이 그 우라늄 농축이랑 어느 정도 포기한 상황이에요. 제가 항상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랑 협상의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오바마 때에 있는 똑같은 협상이 나오면 트럼프가 이번에 타코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차피 협상을 예전에 했었는데 그러면 왜 파기했냐. 그래서 그 트럼프가 하는 얘기 뭐냐면 오바마 협상보다 조금 더 포기하면 안 되냐. 뭐만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조금 더 엄격하게 조금 더 뭔가 좀 추가해야 된다. 이거는 트럼프의 얘기인 거고 네타냐후는 그에 더해서 나타냐후는 중요한 거는 핵 개발 아니에요. 중요한 건 탄도미사일이에요. 탄도미사일 다 끊어야 돼. 왜냐하면 지난번에 전쟁 때는 이란의 미사일들이 그 텔아비브 이제 옛 수도 거기 있는 라마칸 뭐 이렇게 여의도 같은 동네들을 다 때렸거든요. 근데 그런 식으로 더 많이 때리면 이스라엘이 그러면 박살이 나요.
이 트럼프 대통령은 그래도 뭐 협상을 물밑에서 진행 중이지만은 이란을 향한 군사적 옵션도 완전히 배제한 건 아니죠. 군사적 옵션이 있긴 한데 지금 아시다시피 아브라함 링컨 항공모함이 왔어요. 네. 근데 지금 군사 전문가들 하는 말이 뭐냐면 이 정도로 군사력으로 이란에서는 특수작전을 할 수가 있지 뭔가 좀 약간 대대적으로 뭘 하기에는 부족해요. 그리고 이란이 조그만 어디 때려도 우리는 니네들의 군사 기지를 다 때리겠다고 했는데 미군의 이제 군사 기지들이 있어요 중동에. 근데 방공 미사일이 설치돼 있는 상황 아니에요. 진짜 이란이 유사시에는 막 여기저기 이렇게 미사일 때렸다. 그러다가 한 10명 미군만 죽어도 미국이 뒤집을 거예요. 그래서 미국도 이렇게 때리기는 때려야 되는데 어떤 선에서 때려야 되는지 짜고 치고 코스톱할까 다시 한번 이 제안대 지금 테이블 위에다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 링컨까지 왔는데 뭔가 받고 가야 돼요 미국이. 뭔가 하긴 해야 되는데. 맞아요. 아 이게 어디를 때려도 불씨가 커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야 미국 입장에서도. 두려운 거예요? 신중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제가 봤을 땐. 신중하다는 표현도 좋지만 사실은 이란 잘못 때리면 이거 진짜 세계대전이에요. 그래서 진짜 좀 쉽지 않습니다 상황이. 2차 미국과 이란의 협상은 뭐 언제 진행되는 겁니까? 이제 말로는 정확하진 않지만 이제 다음 주에 다시 한번 모이겠다는 말이 있어요. 네. 그럼 뭔가 진전의 기미는 있습니까? 아 근데 둘 다 지금 쓸데없이 억가를 해요. 미국이 그 협상 테이블에다가 누구를 데리고 왔냐면 그 카타르에 있는 센컴의 대장을 데리고 왔어요. 그 사람이 이제 군복을 입고 왔거든요. 그래서 이란이 왔는데 뭐야 군인을 데리고 왔네? 그래서 너무 화가 나가지고 야야 그러면 옆에 있는 예멘에서 후티 반군 데리고 와. 어머. 그래서 후티 반군에도 그 고위급 인사를 거기에다가 데리고 와서 만났어요. 그런데 그러면은 이제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게 뒤통수가 또 이게 맞은 느낌이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원하는 건 중동 대리 세력에 대한 지원 중단까지 그렇죠. 요구를 하고 있는데 후티 반군을 데리고 와버리면 애당초 협상이 안 되잖아요. 지금 알파고 기자 얘기는 우리가 현장에서 그 얘기를 듣고 온 사람의 얘기를 듣는 것 같아서 갔다 왔어요. 흥미진진했습니다. 아, 근데 이제 다시 여기서 말씀드리자면 후티 반군이 유일하게 미국이란 협상을 잘 마무리했던 그 대리 세력이에요.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한 1년 전에 미국하고 후티 반군도 이렇게 서로 지고받고 싸웠다가 이제 미군이랑 합의를 했어. 오케이, 우리가 니네들 선박을 안 때릴 테니까 니네들도 우리를 건들리지 마라. 그때 이스라엘이 우리는 니네들 알아서 협상해라 했었는데 그때 한번 나타냐후는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뒤통수 맞은 적이 있었어요. 네. 자, 두 분 이번 설 연휴 때 떡 잘 드시고 또 다음 시간에 뵙기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용주 외신캐스터 알파고 신하 씨 외신기자였습니다.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상담 코너 시작합니다. 아는 만큼 젊어진다. It's unbelievable. 100세 시대 건강 한수. I'll tell you. What a life. What a night. 명절이라고 너무 먹었나? 좀 체했나 보네. 이렇게 보통 배가 아프면 가볍게 넘기기 쉬운데요. 하지만 단순한 체기가 아니라 이 노로바이러스라면은 얘기가 달라지죠.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온종일 끙끙 앓으면서 이 물처럼 명절 주식을 또 통째로 망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100세까지 쌩쌩하게 오늘은 겨울철 장 건강의 최대 적이죠. 노로바이러스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라디오 상담소 100세 시대 건강한수 가정의학과 오한진 전문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뭐 이번 동계올림픽에서도 그 여자 아이스하키 팀 경기가 노로바이러스 때문에 뭐 그 연기가 되고 그러게 말이에요. 핀란드 여자 팀이 뭐 노로바이러스 생겨가지고 그래서 그만큼 이게 무서운 것 같은데 어떤 병입니까 이게? 이 노로바이러스에 의해서 장에 염증이 생기는 병이죠. 근데 이 노로바이러스라는 것이 굉장히 독하게 오래 살기 때문에 특히 겨울철에 살아남기가 아주 좋은 바이러스라서 다른 바이러스들은 되게 추워지면 활동을 못 하거든요. 근데 이 노로바이러스는 추운 기온, 낮은 기온에서 오히려 더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전파력을 강하게 발산하면서 이렇게 겨울철 감염의 아주 대표적인 질병이 돼버렸죠. 거기다가 전염성이 아주 강합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조금만 있어도 바이러스가 몇 마리만 있어도 막 금세 장염으로 가버리는 이런 상황이 초래되죠. 이게
구체적으로 뭐 어떤 증상들이 나타납니까? 우선은 이제 노로바이러스가 감염이 되면 바로 증상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하루에서 이틀 정도 잠복기가 있습니다. 그 시간 동안에는 조용하니까 네. 병에 걸린 것 같지가 않죠. 근데 그러고 나서 하루 이틀 지나고 나서 갑자기 구토를 하거나 설사를 하거나 배가 아프면서 열도 나는 이런 증상이 나타나죠. 그래서 열이 나면 온몸이 쑤시고 아픈 근육통, 이런 또 두통 이런 게 같이 동반이 되고 또 3, 4일 동안 이런 증상이 계속 유지될 수도 있는데요. 대개는 이틀 정도 유지되면서 회복이 돼 버려요. 네. 그래서 뭐 사람이 그 심한 문제가 일어나는 경우는 적고 대개는 막 토하고 설사하다가 한 이틀 정도면 회복되는 이런 그런 병인데 설사를 할 때도 설사가 두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하나는 물같이 쫙 나오는 설사가 있고 하나는 끈적끈적하거나 좀 점액적인 설사가 나올 수가 있는데 이 노로바이러스는 완전히 물설사입니다. 아이고 지금 식사 시간 좀 지났겠군요. 네. 아니 근데 이게 나이에 따라서도 조금 증상이 다릅니까? 예, 나이에 따라 조금 다르죠. 어린 아이들은 갑자기 토하는 증상이 대부분이고요. 어른들은 설사가 주 증상이에요. 참 묘하죠. 그래서 아이들은 약간 구역질이 난다 이러고 있다가 못 참겠어요 하고서 그냥 바로 토해버리는 이런 상태가 주를 이루고 어른들은 토하는 것보다는 물설사를 그냥 하루에 한 4번에서 한 8번, 12번 이 정도로 그냥 쫙쫙 하는 이런 일들이 증상이 조금 이렇게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 노로바이러스 걸렸다는 분들 얘기 들으면 이제 굴이나 조개, 네. 어패류 드시고 많이 이런 증상 나타난다고 그러더라고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생물을 통해서 감염이 많이 돼요. 이 감염을 지금 내가 이제 걸린 사람이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하지 않은 상태로 뭐 음식을 조리한다거나 하면서 걸리는데 열에는 또 약하거든요. 그래서 100도씨에서 한 1분 정도면 노로바이러스가 다 사멸을 하는데 가열하지 않은 음식을 만들 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회를 먹는다든지 뭐 생굴을 먹는다든지 이런 걸 통해서 감염이 많이 되죠. 그래서 오염된 물, 즉 노로바이러스가 잔뜩 들어간 물이나 또는 음식물을 통해서 감염이 되고 손 씻지 않은 상태로 분변을 만진 상태에서 뭐 물건을 만졌을 때 다른 사람이 그걸 만지고 이불을 통하면 이제 감염이 또 될 수가 있고 또 구토물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바람을 타고 날아다니면서 네. 문고리나 이런 데 붙었다가 그걸 또 다른 사람이 만지고 입으로 가져가면 이제 또 감염이 되는 이런 상태로 감염이 유발됩니다. 이게 노로바이러스가 치명적일 수도 있어요? 있죠. 치명적일 수 있는 것은 고위험군인 분들한테 치명적일 수가 있는데 주로 6세 이하의 영유아. 영유아들은 이 그 몸 안에 있는 수분의 양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네. 구토를 하거나 설사를 하면 금방 탈수가 되면서 갑작스럽게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겠네요. 또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은 탈수가 조금만 돼도 면역성이 뚝 떨어지면서 다른 질병으로 크게 고통을 받으실 수가 있고 또 면역이 떨어지신 분들 있죠. 암 환자나 장기 이식을 받은 사람 또 뭐 만성적인 당뇨, 고혈압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서는 이제 면역력이 이미 조금 떨어져 있기 때문에 더 심한 병으로 합병증이 생길 수 있고요. 임산부도 사실은 일반적인 성인보다 면역력이 좀 떨어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분들도 감염에 조금 더 취약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백소영님께서 노로바이러스 걸리셔가지고 새벽 내내 변기 잡고 10번 넘게 토했다고 너무 힘들다고 하시는데 이게 하여튼 그 걸려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힘든가 보더라고요. 아, 그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토가 이게 보통 뭐 많이 체해서 구토를 할 때는 한두 번 하고 되게 많은데 노로바이러스로 인해서 구토를 하기 시작하면 정말 화장실 변기를 붙잡고 밤을 샐 정도로 이렇게 힘들 상태가 되고 또 설사도 갑자기 쏟아지기 시작해가지고 먹지를 않으니까 이게 왔다 갔다 화장실만 왔다 갔다 하다가 밤을 새거든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오늘 본의 아니게 설사 얘기를 많이 그럼 이런 증상이 있으면 당장 병원에 가라. 네. 어떻게 안내를 하시겠습니까? 우선 지금 나오는 이제 구토나 설사가 하루 이틀 전까지는 전혀 없었던 아주 말짱했던 그런 사람들이 설사나 구토를 한다. 또 이런 증상이 갑자기 나타났다. 또 대변이 너무 물같이 나온다. 네. 또 열이 같이 나면서 근육통이 동반이 됐다. 또 며칠 전에 생굴이나 조개같이 이렇게 익히지 않은 해산물을 먹은
그게 그 과거력이 있다. 또 내 가족 중에 이런 증상을 겪은 사람이 있다. 이런 분들은 아 나도 노로바이러스일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병원 한번 가시면 좋겠습니다. 0289님이 이게 단순 배탈인지 장염인지 노로바이러스인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냐고. 네, 우선은 배탈이나 식중독은요 음식을 먹고 하루가 가기 전에 증상이 나타나요. 그냥 뭐 어제 저녁에 먹었다 그러면 오늘 밤새도록 고생을 하시거나 이렇게 되는데 예. 노로바이러스는 먹고 하루 이틀이 지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엊그제 먹었는데 나 한참 됐는데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차이가 있고 두 번째는 이 폭발적인 구토가 먼저 나는지 아니면 설사도 그냥 너무 심하게 나는지 이게 이제 또 단순 배탈하고 좀 차이가 있고 전신적인 몸살 기운이 있는지 그냥 배탈일 경우에는 이 몸살 기운이 잘 안 나타나고 노로바이러스일 때 열이 같이 동반이 돼서 온몸이 쑤시거나 근육통이나 또는 두통 같은 것들이 동반될 수 있거든요. 네. 이렇게 좀 구별을 조금은 하실 수가 있습니다. 5548님은 노로바이러스 때문에 정말 죽다 살아났다고 이제 겨우 기운 차렸는데 한 번 앓고 나면 면역이 생기나요? 아니면 또 걸릴 수도 있는 겁니다. 또 걸립니다. 또 걸려요. 아, 이거는 면역 같은 거 없어요. 예, 면역이 있긴 한데 너무 짧아요. 거기다가 노로바이러스는 변종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아이한테 걸리는 게 아니라 오늘은 얘한테 걸렸다가 다음 날은 B한테 걸리고 이렇게 바뀔 수 있거든요. 그래서 또 걸릴 수 있으니까 이건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겨울철에 생물 이런 음식을 드실 때는 더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0289님이 이번 명절에 이제 가족들 다 모이는데 얼마 전에 이제 노로바이러스 본인이 걸리셨었나 봐요. 혹시 저 때문에 다른 식구들이 또 아프게 될까 걱정입니다. 이게 남한테도 옮길 수 있는 건가요? 옮길 수 있어요. 이게 증상이 사라진 후에도 한 3일까지는 전염력이 있을 수 있거든요. 예. 네. 그래서 내가 이 조금 잘못해서 개인 위생을 철저히 못했다 이러면 다른 가족들한테 옮아갈 수 있으니까 한 3일 정도까지는 아주 철저하게 좀 격리를 하시거나 조금 피하셔야 됩니다. 보통 노로바이러스는 어떻게 치료합니까? 네, 치료 방법은 노로바이러스를 죽이는 방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딱 통하는 약은 없다는 없어요. 말씀이에요? 약도 없고 그다음에 예방 접종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상에 맞춰서 치료를 하는데 예. 대개는 이틀 안에 사라져요. 대개는 48시간 안에 증상이 사라져서 다시 회복이 되니까 별 문제가 안 되는데 너무 많이 증상들이 나타나서 탈수가 되는 경우가 제일 위험하니까 수분 공급을 많이 하는 게 이게 이제 첫 번째 방법입니다. 그래서 먹을 수 있으면 스포츠 음료, 뭐 이온 음료 이런 거 아시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수분 공급을 하는데 그렇게 먹을 수가 없다. 너무 구토가 심하다. 이런 경우에는 수액을 맞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병원을 가셔야죠. 그래서 하루나 이틀 조금 힘들지만 병원을 다니시면서 치료 받으셔야 합니다. 어쨌든 병은 안 걸리는 게 이제 최고일 텐데 네. 어떻게 하면 좀 피해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개인 위생이죠. 네. 손을 잘 씻어라. 깨끗이 씻는 겁니다. 화장실을 갔다 온 다음에 반드시 손을 씻으셔야 되고 또 아이들이 있는 집에서는 기저귀를 갈아준 다음에는 정말 깔끔하게 처리를 하셔야 그것도 되고. 중요하겠네요. 네. 네. 거기다 식사 전후 음식을 하기 직전, 음식을 만들기 직전에는 전부 다 반드시 정말 한 1분 이상 깨끗이 씻으셔야 되고 또 생채소, 생과일 또는 생으로 먹을 수 있는 음식들 요거는 정말 깔끔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겨울에 노로바이러스가 유행할 때는 생으로 좀 드시지 말고 익혀서 드시는 게 좋은데 보통 100도에서 1분, 70도에서 한 5분 정도 유지가 되면 노로바이러스는 사멸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가열해서 드시는 게 가장 좋고요. 제일 중요한 거 개인 위생이라는 거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네. 오늘 노로바이러스에 대해서 오한진 선생님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라디오 상담소 100세 시대 건강한 수 오한진 선생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도 잘 보내십시오. 자, 오늘 이제 마무리해야 될 텐데요. 설 연휴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여러분 설 연휴 안전하고 행복하게 보내시고요. 저희는 설 연휴 월요일 특집으로 준비되어 있고요. 화요일, 수요일에도 또 일상의 경제, 정치, 알찬 내용들로 만나 뵙겠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였습니다. 고맙습니다.